도기환입니다. 오늘은 경매 성공 비법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번 시간에 보면은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중에서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어떤 사건을 공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경매 초보자들이나 경매에 중수나 된 분들의 입장이면 더더군다나 차라리 유치권보다는 법정지상권 쪽이 더 관심을 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유치권은 조만간 이제 입법이 통과가 되면 유치권이라는 것 자체가 소멸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한 권리이고요. 하지만 법정지상권은 부동산의 본래의 속성인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을 함께 취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월세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 그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크게 볼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별로 그다지 시세 차익이 크지 않는 지역이 유치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왜 그럴까요? 유치권자는 진짜 유치권자면 무엇인가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득이 주는 것이고, 가짜 유치권자 중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경매에 많은 입찰하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가짜 유치권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었다 이거죠. 그래서 유치권에 관련돼서는 제가 예나 지금이나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치권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드물어졌죠. 한 4, 5년 전만 해도 유치권 관련된 책들이 홍수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유치권에 환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또 유치권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았죠. 네. 그러나 법정지상권은 어떤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맥북 프로 레티나를 사서 손에 익히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방송을 녹화하는 도구로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전환하다 보니까 연일 새벽에 이제 잠을 잡니다. 지금도 녹음하는 시간이 3시 31분이네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녹음을 하고 자야 되겠다. 업로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어보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원래 치료 문제는요, 소송으로 한다. 이렇게, 아이쿠야. 네, 원래 치료 문제는 소송으로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상권에서 성립하는 어떤 지료 문제는요, 법관이 재판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인 게 이제 그 양자 간에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만나서 얼마씩 달라라고 했을 때 줄 이유는 없잖아요. 거기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공매 사건이었으므로 인터넷 입찰로 응찰했습니다. 낙찰 가격은 8,577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명이 응찰한 걸로 기억되는데요. 듣기까지 하면 9천 정도 투자가 된 사건이죠. 앞서 설명했듯이 잔금을 치를 때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현찰로만 잔금을 납부했다. 바로 이 점이 물건을 투자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경매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남의 돈을 융자를 싸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만은,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외양을 꾸며서 큰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것이죠. 그죠? 원래 큰 돈을 버는 법이죠. 그러니 작은 돈이 큰 이익을 벌려면 이용자를 껴서 큰 돈이 인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큰 돈을 가졌던 것처럼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 요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죠. 그러나 법정지상권은 처음부터 융자가 쓸 수 없으므로 아무래도 조금 좀 불리한 점이 있죠. 눈앞에 뻔히 보이는 물건이더라도 내가 가진 돈이 적으면 또한 투자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법정지상권의 문제이죠. 자, 원래 9천만 원 정도를 목돈으로 투자할 거면 대출을 받아서 시세 차이 큰 물건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에 대한 투자를 경험해 보고 싶었고 시세 차익도 나름 있었기 때문에 입찰을 한 것입니다. 당시 잔금을 치르고 직원을 보내서 건물을 매수하는 문제를 상의코자 했는데 건물 소유자의 아주머니가 어, 자기가 사는 집이 경매당하는 줄 알고 있었다 이거죠. 자, 읽어 방향을 하고 읽어 드릴게요. 네. 그랬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크게 처음에는 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직원의 보고죠. 이 건물 소유자는 원래 임차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려면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소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 즉 대지권이 별도로 매매가 되는 것을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근린상가 이런 류들은 대지, 그러니까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시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제 세금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 매각되는 입장에 있어서 건물 주인은 건물 주인이 이 사실을 과연 알았느냐 해서 만나봤더니 실제로 이 집에 세를 들어서 살았던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일까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미안하니까 그래서 건물을 이전해 가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임차인의 진술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매입해서 이제 자기가 집주인인 걸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저를 이제 만났을 때 토지가 매각됐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집주인이 이래저래 체납을 하고 공매당할 것이 생각되어 임차인에게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원래 제 계획은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요,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건물의 이제 그 감정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의 감정 가격이 8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천 정도 주면은 이주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나 이제 만나서 보니 1억에 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건물의 감정가가 800만 원인데 1억에 사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이제 노또를 맞으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괘씸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 옆에 이제 평당 1200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었다 그랬죠. 아파트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생각에도 여기 아파트가 분양권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2002년인가 3년부터는 그 서울시에서는요, 토지나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분양권은 한 장만 나오는 것으로 정리가 된 지가 꽤 됐었죠. 그러니까 이왕에 분양권이 하나가 나온다고 본다면 토지 주인이 훨씬 더 지분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물론 소송을 좀 다투겠지만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거는 헛꿈이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시세에 부합한, 시세에 부합한 그 치료를 내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이거의 감정가는 1억
1억 2천인가 3천인가 됐었죠. 그거를 제가 8,500에 샀으니까. 그러나 이 1억 2천이라는 감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뒤져보시면 아는데 맨 땅일 때 감정가와 맨 땅일 때 감정가와 맨 땅이 아닌 법정지상권에 건물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의 감정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구입하고 나서의 실제 시세인 당시에 2억 2천을 기준으로 연 12%를 청구했죠. 그러니까 월 200이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200까지는 이제 겁을 줘서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청구를 한다면 12%로 한번 청구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어차피 저는 이제 지료 소송까지를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지료 소송을 갔고 1심 재판에서 한 3%로 결정이 나더군요. 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제가 법정지상권 강의를 할 때 어떤 지료 소송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강의를 길게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12%를 신청을 했으나 3%의 결정이 됐다더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의 월세 형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걸 아마 4년인가 받았을 거예요. 50만 원이면 1년이면 600 아닙니까? 4년이면 2,400이죠. 얼마 전에는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1심, 2심 고법까지 가가지고 월세를 65만 원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즉 지료 소송이라는 것은 월세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평당 최근에 알아보니까요. 요거는 책을 썼을 때 최근에 1,000만 원이었죠. 이게 27평이니까 2억 7천이 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당 1,200에서 1,500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8,500에 샀을 때에 비하면은 엄청 오른 것이죠. 자, 물론 제 마음이 내킨다면 오른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다시 지료증액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조만간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했습니다. 지료 소송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지료 소송을 한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우선은 오늘 이제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법정지상권은 지료소송을 통해서 한다. 지료소송은 제가 12%를 요구했지만 3%에 머물렀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